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소설인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소설집 바람의 날개에 실려있는 작품으로 펴낸 곳은 개미입니다. 정연희 작가님은 이화여대 국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7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파류상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전 영상인 치앙마이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이 작품의 제목이 불쌍히 여기소서인데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정연희. 수녀원 정문 소술대문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경. 대도회의 밤이 아직 젊은 편이어서 큰 길에서는 자동차들의 왕래가 시끄러운 편이었고 활락가는 그때부터 정작 재구시를 할 시간이다. 날개를 살짝 치켜 올린 수녀원 정문의 소술대문 건너편으로 이탈리안 식당과 중국 식당이 있어 주말에 늦은 저녁을 즐기는 손님들이 아직 건성 드뭇 남아 있었다. 넓지 않은 골목을 밝히는 그 불빛 속에서 수녀원의 소술대문은 조금 수줍었다. 수녀원 대문 앞에 이르러서도 그네는 얼른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대문은 한옥 대문에 빗장이 나무 빗장이라도 수녀원 식구들은 이미 취침 시간에 들었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수에 초인종을 누를 염치가 없었다. 문란히의 빈소로 찾아왔던 베로니카 수녀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적어서 건네주며 말했다. 유미 씨, 내 휴대폰 번호 가지고 있겠지만 경황 중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요. 내일 장례 치른 뒤에 늦더라도 다른 데서 지내지 말고 수녀원으로 찾아와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베로니카 수녀가 적어준 휴대폰 전화번호는 그네가 살고 있는 외국에서도 외우고 있던 터여서 새삼 적어준 쪽지를 볼 일은 없었다. 그네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의 짙은 그림자가 대문 옆으로 비껴 있는 것을 무연하게 바라보면서 사람의 한 생이 덧없다 하지만 귀국 2주일 동안에 겪은 일들은 그저 덧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기이한 대본이 처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숨찬 일정이었다. 3년 만에 귀국, 문란이가 마련한 동창들과 친구들의 회식 자리 2~3번, 그리고 라니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꾸며진 무대 같았다. 그네는 잠시 몸을 돌려 수녀원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미친 듯 치닫는 도심 한가운데서 숨은 듯이 있는 수녀원은 고층 건물 가운데서 고즈넉하기 이를 바 없이 조용했지만 그렇게 아아하게 높은 빌딩 숲에서 엄숙할 만큼 의연했다. 밤하늘은 예각을 이룬 고층 건물 사이에서 기하학을 그려내며 잘려나가고 별들은 이 대도회를 외면한 지 오래되었다. 자유당 말기에는 그 수녀원 입구에 국회의사당이 있어 툭하면 대목꾼들로 해서 조용할 날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광화문 일대에서 이름난 호텔에다 유명한 신문사 사옥과 그 신문사가 운영하는 미술관이 에워싸고 있어 수녀원은 빌딩에 갇혀있는 형국이었지만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위험 있는 도피성이었다. 6.25 전쟁 중 적군이 밀고 들어왔을 때도 서울 전역이 초토화되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교회의 건물은 무사했다. 폭격도 총탄도 비켜간 것처럼 초연하게 남겨졌다. 남산 위에서 그리고 북악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폐허가 된 서울의 참상 속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외롭게 우뚝 솟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의연한 교회 건물은 경외심의 대상이었다. 전쟁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1950년대 중반, 박은지와 문란이와 김유미는 자주 이 성당을 약속 장소로 삼았다. 봄이고 여름, 가을이면 더욱 좋았고 한겨울에도 그들이 만나는 곳은 당연히 이곳 성당이었다. 대도회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했지만 찻값도 여의치 않았던 시절 찻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는 이 성당 그늘에서 책을 읽거나 할 일 없이 산책을 해도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성당 건물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 일대에 남겨져 있던 예스러운 정일이 늘 그들의 발길을 그곳으로 불렀다. 세조의 손자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잠정적 왕위 계승권이 보장되어 7세 때 월산군으로 책봉되었던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자리. 왕이란 하늘이 내리는 배역이 따로 있었는지 아우 성종이 왕이 된 뒤에 대군으로 진봉된 뒤 평생 서사를 읽어가며 문장에 뛰어났던 월산대군의 집터였다. 광해군 당시 경운궁이 되었다가 고종께서 이 궁을 크게 준 건 순종 즉위년에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성당터 한 옆은 대군 자녀들의 교육기관인 경학당이 있던 유서 깊은 곳이었다. 덕수궁 담장 옆에는 어느 나라 대사관이 자리 잡았고 연극 공연을 위한 아담한 극장이 있다. 세 여자 중 한 반 아랫반이었던 유미는 그 성당에 매료되어 한동안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성공회 성당 건물에 대해 공부를 했다. 성공회의 종주국인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과 성공회 파리 대성당 건물을 찾아보았지만 서울 성당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당시로는 화려 광대했을 서울의 성전은 중세 유럽의 건축 양식이었던 로마네스크 롬바르드 양식과 19세기 낭만적 중세의 노르만 양식을 겸하여 설계한 건축으로 다른 어느 나라의 광대한 성전보다 아름다웠다. 그곳 교구의 신자도 아니었으면서 그들 세 처녀는 늘 그곳을 젊음이 누리는 약속 장소로 삼았다. 덕수궁 담장과 대사관 담장을 어깨거리 삼은 성당들은 늘 조용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일별하는 일도 없이 제각기 바빠 걷고 뛰고 자동차로 달리고 스쳐갈 뿐 그곳에 그런 성당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는 이도 별로 없었다. 약속 장소에 늘 늦는 것은 박은지와 동갑내에다 같은 반 친구였던 문란이었고 한 학년 아랫반이었던 유미는 늘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누가 늦게 오건 약속이 파기되건 그날 그곳에서 지낸 시간만으로 그네에게는 위로가 되던 장소였다. 그때로부터 50년도 훨씬 넘게 흘러가 중학생이었던 유미를 동생 삼았던 문란이를 오늘 장사 지내고 유미는 선배 중 하나였던 박은지, 베로니카를 찾아온 길이다. 망감이 한숨 속이었다. 그네는 골목을 밝힌 불빛으로 베로니카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응, 왔어? 나갈게요. 서둘러 나온 베로니카가 숨죽이고 대문 빗장을 열었다. 아직 춥지? 누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던가? 베로니카가 창백해 보이는 것이 외등의 불빛 탓이었을까? 문란이를 땅에 묻고 오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말을 가슴에 묻어둔 무거움 때문이었을까? 그네는 베로니카의 등 뒤에서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 너무 늦었죠. 장례 뒷수습하는 것 보다가 그만. 괜찮아. 나는 늘 취침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걸 뭐. 어서 들어와요. 베로니카의 등 뒤를 따라가던 그네는 외등 하나가 켜진 후원을 일별했다. 궁궐 담장 아래 아직 볏집에 묶여있는 나무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뜰은 이승이 아니었다.
경건한 침묵, 언어를 사양한 무건의 기도였다. 객실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서도 두 사람은 말을 더 섞지 않았다. 객실에 묵는 사람이 있을 테니 대화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베로니카나 그네나 말을 새삼스레 만들 일이 없었다. 객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구두를 벗던 그네는 잠깐 흠칠했다. 갈색 세무가죽에다 안에 양털을 두둑하게 댄 여자의 기다란 겨울장화 한 짝이 현관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웬 겨울장화 한 짝? 으스스한 괴기, 누구인가 외짝다리의 객이 어느 방에 누워있다는 말인가. 가만가만 객실 문을 열어 안내를 한 베로니카가 방으로 들어선 뒤에도 목소리를 낮췄다. 잠옷하고 세면도구 다 챙겼고 욕실에서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씻고 쉬어요. 밤이 늦어서 내가 이 방에 머물면 더 피곤해할 것 같아서. 내일 아침 식사 시간은 8시야. 그럼. 베로니카는 그림자처럼 떠났다. 적요. 귀에서 이명이 솟았다. 무겁던 육신까지 연기처럼 쓰러지고 말려는가. 침상 머리맡 테이블에 잠옷, 치약, 칫솔, 티슈와 크림이 얌전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는 눈, 숨 쉬는 일, 이명, 이 모든 것이 생시 같지 않았다. 베로니카 수녀가 챙겨놓은 것들은 여행자인 그네가 늘 가방에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투숙할 곳이 변경되어 어느 곳에 잠자리를 정하게 됐는지 모르는 여행자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이었다. 그네는 옷을 천천히 벗고 베로니카가 챙겨준 것들을 들고 샤워실로 들어섰다. 샤워캡을 쓰면서 거울 속의 얼굴을 힐끗 보았을 때 가슴으로 느닷없는 동통이 스쳐갔다. 70 나이의 늙은 얼굴이 슬며시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라니 언니는 좋겠다. 정말 저답게 떠났네. 더 늙어 흉하게 쭈그러진 꼴 보이지 않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숨바꼭질처럼 갑자기 이승을 벌인 문 라니의 죽음이 참 그답다는 찬탄이 절로 솟았다. 그네는 라니의 빈소를 내내 지켰던 사흘과 장례를 끝까지 치르던 동안 라니의 채취가 오랜 인연의 매연처럼 스며들었던 몸을 씻어내듯 전신을 박박 문질러 씻어냈다. 머리맡의 리딩 램프까지 소등하고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가방 속에 수면제가 있었으나 수면제로 잠을 청할 생각은 없었다. 라니의 돌연사는 정말 이상했다. 절대로 죽을 일 없는 사람처럼 살던 문 란희. 무엇이든 제 앞에 나타나는 것은 닿는 대로 접수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문 란희. 아직 50대로 보일 만큼 싱싱하던 라니의 풍만하고 미끈한 육신이 불가마에 들어갈 때 유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라니가 불쌍해서도 아니었다. 삶이 갑자기 불가해했다. 나고 죽고를 되풀이하면서 결말이 뻔한 삶의 대책 없이 휘둘리는 인생이 갑자기 이상하고 억울했다. 이제쯤 베로니카는 잠이 들었을까? 새벽 5시면 기도실로 가야 하는 수녀원 규칙을 알고 있는 그네는 베로니카가 잠들었을는지 궁금했다. 베로니카는 라니의 장래에 대해 궁금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정녕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 신앙심이 베로니카를 저토록 초연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신앙도 훈련이라면 나는 그 훈련을 거절한 죄로 이렇게까지 심신이 지쳐 피로한 걸까? 아니, 아니다. 아마 베로니카는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홀로 기도하며 철야를 시작했을는지도 모른다. 라니의 영혼을 위하여,
라니의 영혼을 슬퍼하며. 13살 유미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한 학급 혹은 두 학급 위의 선배들은 신입생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고르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소위 S동생, S언니를 맺는 경쟁이 치열했다. 이성연애로 가는 통과일에 같은 현상이 어느 여학교에서고 성행했다. 유미에게 먼저 예쁜 편지와 그림이 있는 노트를 보낸 것은 영세명 받기 전 박은지였던 베로니카였다. 한 학년 윗반이었지만 내성적이고 수줍은 은지 어디에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여학교에 갓 입학해서 어리둥절해하던 유미는 그저 상급반 언니에게 그런 것을 받은 것이 두렵기만 했다. 더구나 언니도 오빠도 없이 단 자매뿐이던 유미에게 상급반 언니는 거북하기만 한 존재였다. 그런데 유미가 박은지로부터 예쁜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점심시간에 유미의 반으로 느닷없이 달려든 것은 문란이었다. 너 김유미 맞지? 그는 불문곡직 유미를 이끌고 운동장 끝에 있는 등나무 그늘로 갔다. 유미야, 너 입학식 하던 날부터 나는 너를 내 동생으로 점 찍었다. 너는 하늘이 정해준 내 동생이야. 나한테는 여동생이 없다고. 그래서 너 같은 아이를 내내 꿈꿔왔단 말이야. 유미야, 너 어제 박은지라는 선배 언니한테 받은 것 있지? 받았지? 유미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눈물 글썽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편지하고 노트였지?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다그치는 신문이었다. 그렇게 서슬프르게 다그치던 라니는 유미의 손목을 이끌고 교실로 돌아갔다. 너 어제 박은지에게 받은 것 내놔. 유미가 머뭇거리자 문란이는 한풀 수그러진 태도로 유미를 달랬다. 그냥 보자는 거야. 박은지는 나하고 한반 친구거든. 편지를 아마 예쁘게 썼을 거야. 궁금해서 그러니까 잠깐 보여달라고. 유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넘쳤다. 하지만 속절없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박은지로부터 받은 편지며 노트를 꺼냈다. 어디 보자, 이리네. 그렇게 잡아채다시피 한 편지를 손에 넣자 라니는 그것을 들고 두말 없이 유미 앞을 선선하게 떠났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미의 짝이 한숨을 쉬었다. 유미야, 어떻게 하니? 너 큰일 났다. 저 언니가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너 저 언니 명찰 봤니? 이름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저 언니 이름이 문란이야. 잘 외워둬. 나중에 너에게 편지를 준 선배가 찾아오면 무슨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니? 하지만 저희는 왜 남의 편지를 막 뺐다시피 가져간다니? 너에게 편지를 준 그 언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말? 중학교가 뭐 이래? 무섭다 무서워. 그나저나 정말 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날 점심도 거르고 집으로 돌아간 유미는 고열에 들떠 한밤내 알았다. 헛소리를 할 정도로 열에 들떴지만 유미는 편지를 건네던 박은지를 떠올리며 난생 처음 하나님을 찾았다. 미소 짓던 얼굴에서 눈이 유난히 맑고 깊던 박은지를 향해 용서를 빌며 기도했다. 유미의 어머니는 초하루 보름 절간을 찾아다니며 새벽이면 천수경을 외우는 신실한 불교도였지만 유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일부러 문란이 선배한테 박은지 선배의 편지를 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저는 정말 박은지라는 그이에게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일부러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틀이나 거퍼 결석을 하고 동네 의원에게서 받은 진단서까지 첨부해 결석계를 작성해서 등교한 날 점심시간에
그 무서운 문란이가 다시 달려들었다. 너 어디 아팠니? 겁나서 그랬어? 에이, 바보 같으니. 괜찮아. 내가 다 잘 처리했어. 박은지에게 그거 돌려주면서 양해를 구했어. 내가 그만큼 너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박은지가 그냥 웃기만 하면서 너에게 줬던 편지하고 그림노트를 받아갔다고. 겁낼 것 없어, 이 바보야. 네가 남다르게 예쁘게 생긴 것이 탈이다. 예쁘게 타고난 것은 하늘의 선물인 줄 알아라. 그런데 그렇게 여려서야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이제부터 나를 언니라 부르면 되는 거야. 내가 이 학교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누구도 너에게 손끝 하나 까딱 못하도록 지켜줄 거야. 알았어? 라니가 웃으면 그 얼굴이 유난히 화려했다. 살결이 희면서 탄력 있었고 움직임이 남달리 미날해서 문란이가 움직이는 것은 무희가 춤추는 것처럼 날렵했다. 유미는 속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언니고 뭐고 그냥 다 무서워. 다 싫어. 학교가 뭐 이래?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국이었지만 싫다는 내색을 할 도리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이 강압을 벗어날 수 있을는지 숨이 막혔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도리 없이 박은지와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일 텐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했다. 차라리 학교를 그만둘 방법은 없을까? 차라리 아주 심한 병에 걸려 퇴학할 길은 없을까? 병색을 벗지 못하고 시들시들 고생하던 유미는 밤이면 갖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란이는 박은지의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 혼자 보다가 찢어버렸을까? 아니면 박은지에게 정말 돌려주었을까? 돌려주었다 했는데 정말 돌려주면서 아무렇지 않았을까? 궁금하고 근심되는 일 투성이었다. 문란이는 자주 유미를 불러냈다. 너 왜 그렇게 우울해해? 입학식 할 때는 누구보다 밝고 쾌활해 보였는데 박은지 때문이니? 그럴 거 없어. 걔 말이야. 너를 동생 삼는다는 거 말도 안 돼. 너 걔 고아라는 거 모르지? 걔는 고아원에서 살고 있어. 그런 터수에 무슨 S동생이니? 걔네 부모는 내외가 다 중학교 교사였는데 6.25 때 서울로 쳐들어온 인민군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총살했어. 끔찍한 팔자야. 그래서 걔는 고아원에서 살고 있어. 여동생하고 달랑 둘만 남아서 비참하게 전쟁을 겪고 그래도 피난 중에 동생의 손목을 잡고 굶어 쓰러져 있던 어린 것을 영국군이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고 어느 수도원 신부님께 맡겨져 오늘에 이르렀어. S동생이고 뭐고 그에게는 모든 게 사치야. 그러니까 네가 미안해할 거 없다고. 내가 은지한테 잘 말했어. 은지는 착해. 누구하고 싸울 줄 모르는 애야. 마음 놓으라고. 제발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알았어? 문란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가시였고 칼이었다. 밑잔이 황당하게 들렸고 은지가 착하다는 말을 믿지 않으려니 앞일이 걱정이었다. 그렇게 앓는 동안 눈에 띄게 수척해진 유미에게 박은지가 찾아온 것은 토요일 하악길에서였다. 가방이 무거워 어깨를 늘어뜨리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던 유미 앞으로 박은지가 가만히 다가왔다. 많이 아팠다지? 지금도 힘이 없어 보이네. 나하고 잠깐 얘기해도 될까? 내가 문란이에게 허락받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기 빵집에서 좀 쉴까? 박은지는 유미의 가방을 빼앗다시피 받아 자기 가방과 함께 들고 걸으며 잔잔하게 웃었다. 문란이에게 허락받고 왔다는 그의 말에 일단 안심이 되었다. 빵집에 자리를 잡고 앉자 은지는 웃음 띤 얼굴로 유미에게 물었다. 카스테라하고 우유 좀 마시겠어?
그건 소화가 잘 되는데 괜찮겠지? 그렇게 주문해서 가져다 놓은 은지는 유미가 우유 마시는 것을 대견해하며 바라보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공연히 욕심을 내서 유미 마음고생 너무 시켰어. 미안해. 어쩐지 입학식 날 유미를 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촛불 하나에 불이 켜진 것 같았어. 정말 동생이라기보다 마음이 이어진 친구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답지 않은 짓을 했던 거야. 라니가 그 편지하고 노트를 나에게 돌려줬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라니가 나보다 유미를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아도 돼. 나에게는 친여동생이 있어. 착하고 가엾은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던 은지의 눈에 눈물이 어리는 것을 유미는 보았고 은지의 깊은 심지에 담긴 온유함이 유미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다. 은지는 손수건을 꺼내 유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여린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유미를 애련하게 바라보는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지는 그렇게 유미를 안심시켰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박은지에게서 유미는 그때까지 본 일이 없는 참을성과 조건 없는 양보를 알아보는 눈이 띄었다. 그리고 도대체 라니가 던져준 모욕과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도 괴념치 않는 듯한 은지의 속내가 조금 수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박은지는 그 후로도 라니와 유미에게 자연스럽고 지극했다. 라니가 자기에게는 여동생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났을 때 오히려 박은지가 유미를 위로했다. 라니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유미를 동생 삼고 싶을 만큼 유미를 아꼈던 거야. 그러니까 섭섭하게 여기지 마. 라니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유미가 더 크면 라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유미는 박은지의 그런 태도가 혹시 위선이 아닐까 의심했다. 박은지가 거쳐온 환경이 그에게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을 키워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 기이한 것은 아무렇게나 둘러대고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해대는 라니를 미워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라니에게는 그저 그러려니 싶은 예사로움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기이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생긴 힘인지 끝내 알아낼 수 없었다. 문란이에게는 오래가는 친구가 없었다. 화려하고 활달하고 무슨 일에든 앞장을 서도 당연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친구들은 한동안 얼쩡거리다가는 미련 없이 떠나갔다. 그리고 떠나간 그들에게서 뒷말의 꼬리가 길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문란이의 옆을 떠나지 않은 친구는 박은지뿐이었다. 대학으로 가면서 라니는 여자대학의 신문방송학과를, 은지는 카톨릭계 대학의 영문학과를 지망하여 등교하는 학교가 달라졌지만 유미를 낀 세 사람의 회동을 주도하는 것은 늘 문란이었다. 뒤척이던 동안 수녀원의 밤이 깊어갔다. 좀 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속 라니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소꿉놀이 같던 삶의 한 자락, 그에게만은 죽음이 달려들지 못할 것처럼 기승하던 생명력에다 분합이 같던 라니가 돌연한 죽음에 물려가다니. 문란이는 죽을 복까지 타고났던가. 불치에 죽을 병이 들려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일 없이, 오래 알아 피폐한 늙은 모습을 보일 일도 없이 이러니 저러니 뒷말이 남거나 말거나 산뜻하게 떠나버린 문란희. 참 정말 그답게 떠났구나 싶었다.
그렇게 무엇이든 접수하고 무엇이든 멋대로 해내고야 말던 그에게 어떻게 죽는 복까지 운명이라면 그것은 결코 자기 힘으로 따내는 것도 택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네는 커튼을 가만히 열고 뒤뜰을 내려다 보았다. 고즈넉한 한 세상, 저승의 물속이 이런 것일까? 저승에 물이 있다면 이런 맑기와 깊이로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태고적부터 거기 그렇게 고즈넉하게 밤을 지키고 있는 세상이었다. 그네는 외투 위에 두꺼운 쇼를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뒤뜰로 내려갔다. 저승의 물속으로 들어가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가슴 두근거림은 역시 틈입자였기 때문이었던가. 문란이의 영혼은 지금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수녀원들은 이승 같지 않았다. 대도회의 소음도 먼지도 타지 않는 고고한 세상. 대도회 한가운데 의연하게 경건함을 지키고 있는 정원. 지금쯤 잠들었을 그곳 식구들인 수녀들은 어떤 운명을 타고났기에. 뒤뜰 왼편으로는 여러 개의 방으로 이어진 안존한 한옥 지붕이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깊었다. 더러 외국 손님이 한옥방의 유숙을 원하는 분이 있을 때나 교회 부서 중에 그곳에서 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노인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로도 쓰이고 기도실이 이어진 건물인데 투숙객이 없는지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숨을 고르며 뜰로 나아가던 그네가 숨을 들이켰다. 한옥 툇마루 어둠 속에 누구인가 앉아 있었다. 베로니카 수녀였다. 기도실이 아닌 한옥 툇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다니. 그네는 뒷걸음질해서 건물 그늘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언제인가 문난이가 떠들던 목소리가 살아났다. 난 말이야 죽은 뒤에 베로니카의 기도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게 내 복이거든. 그래서 영등 같은 내 집을 두고도 이따금 베로니카의 수녀원 한옥 방 하나를 빌려 거기서 하룻밤을 잔다고. 미리 죽는 연습하는 거지. 지금 베로니카는 라니가 묵었던 방 앞에서 라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유미는 라니의 빈소에서 오래도록 홀로 위령 연도를 묵상으로 드리는 베로니카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지금 베로니카는 라니가 묵었다던 툇마루에 앉아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중순. 저러다가 감기라도 들면. 그래도 그네는 베로니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아니다. 깊이 모를 추위를 타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일 것이다. 저 영혼은 얼마나 깊은 추위에 떨고 있을까. 기도가 아니라 목숨의 지평에서 얻은 영혼의 추위와 아픔 속에 잠겨 있겠다. 평안에 잠들지 못하고 유랑하는 모든 영혼의 추위와 아픔을 안고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는 슬픔을 되새기고 있을 것이다. 차마 기도실로 가는 것까지 송구스러워 저렇게 침묵으로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다. 주님 손에 그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별세한 그에게 오라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니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완전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천사들이 별세한 그 일을 애워싸고 성인들이 평화 속에서 그를 맞이하게 주님의 손에 그의 영혼을 맡겨드리게 하소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베로니카의 영상은 이승의 밤이 아닌 머나먼 저승으로 가는 길목의 그림자였다. 문란이가 박은지의 연인을 가로챈 것은 그네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박은지 선대의 고향인 청주에서 할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거쳐 법관직을 지내는 분이었고 박은진의 고향에는
벼 몇백 석을 거두는 논과 산이 적잖았다. 서울에서 학교를 마친 박은지의 부모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은지를 낳았을 때도 은진에는 월급만으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했다. 6.25는 고향의 할아버지와 서울에서 삼남매를 키우던 은지의 부모를 한꺼번에 쓸어갔다. 일사후퇴 때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을 양쪽 손에 부여잡고 무작정 집을 떠났던 은지의 나이 12살, 득득 얼어붙던 겨울 피난길에서 7살 남동생이 추위와 기아로 숨을 거두었을 때 은지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동생이 더 고생을 하지 않고 떠난 것이 고마웠고 남은 동생이 하나뿐이어서 짐을 덜었다는 홀가분함에 감사했다. 후에 고아원과 수도원을 거치면서 안정이 된 이래 그는 남동생의 죽음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이기심을 원죄의 낙인처럼 안고 살았다. 은지는 살면서 겪는 무슨 일이든 누가 어떤 모욕을 하건 어떤 가해를 하던 동생의 죽음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그렇게 숨겨진 죄보다 더 악하지는 않다고 여겨 그 누구의 어떤 죄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운명처럼 알았다. 같은 대학 기독서클에서 만난 남학생은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었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눈이 시원하고 선량한 그이는 은지를 한눈에 알아본 영혼과 영혼의 교감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 건축학 전공이던 그는 은지를 따라 성공회 교회 건물을 자주 찾아왔고 라니와 유미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다. 그 남자는 은지에게 지극했다. 은지에게 그 사람은 연인이기 전에 오라버니였고 아버지였고 삶의 의지처였다. 문란이는 은지를 따라 몇 번 만난 그를 개눈 감추듯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박은지는 물론 유미도 실감할 수 없었다. 문란이의 노획물이 되었던 그 남학생은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다. 박은지는 사랑했던 그 일을 단념했다. 그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고두고 회한에 빠질 그 사람을 더는 바라볼 수가 없어서였다. 그 남학생은 졸업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은지, 라니 그렇게 세 사람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 사건 후에도 라니는 은지에게 접근하는 남자만 나타나면 그가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눈을 반짝였고 목소리에 윤기를 흘리며 남자로부터 친구 은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문란이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대에 떵떵거리던 정당의 당수였고 국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딸 라니를 억지로 떠밀어 미국 유학을 보낸 것은 아들이 없던 집안에서 활달하게 태어난 딸을 여성 정치가를 만들겠다는 속셈에서였다. 하지만 간신히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딸에게서 정치를 해낼 싹수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장성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양가의 혼인은 정치계며 사업가들에게 제각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열기로 들뜨게 만든 혼인이었다. 공화당 시절의 문란이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집을 갔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과 친정아버지를 위한 사교계의 꽃이 되어 활약상이 눈부셨다. 미모, 체격, 노래와 춤, 외국 손님들하고 어울리는 사교적인 영어 실력, 흠잡을 데 없는 사교계 여왕이었다. 박은지가 성공의 수녀가 되었다는 소문에는 끊임없이 가루거친 문란이로 인한 시련이 원인이었을 거라고들 수군거리는 뒷말도 있었지만 유미만은 박은지의 영혼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다. 전쟁, 참살당한 부모, 몰락한 가문, 그리고 피란 한겨울길에서 겪은 지옥과 남동생의 죽음을 두고 홀가분해했던 자신의 이기심이 저지른 죄를
수도자의 길에서 보속받으려 했을 것이다. 대학 시절 어느 늦가을 문란이가 멋대로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던 날, 은지는 은행잎이 눈부시게 떨어진 성당 뒤뜰 벤치에 앉아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유미에게 피란길의 참상을 들려주며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고백을 했다. 박은지는 시련의 아픔까지를 자신의 죄가 부른 결과로 믿고 있었다. 건물 그늘에 몸을 감추고 서 있으려니 두꺼운 코트와 숄 속으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베로니카를 일으켜 둘이서 그저 마주 앉아 밤을 밝히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네는 베로니카의 침묵을 깰 자신이 없었다. 유미는 건물 그늘을 벗어나 발소리를 죽이고 숙소 건물로 들어갔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불꽃이라 했는데 문란이에게도 그 불꽃이 있었을까? 지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누가 관장하는 것일까? 박은지 앞에 문란이는 무엇을 위해 누가 보낸 인연이었을까? 친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서도 문란이와의 우정을 끊지 못하는 박은지를 두고 주위에서는 박은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란이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남편과의 사별 이후였다. 아들 형제를 둔 란이는 30대 후반에 홀로 되었다. 베로니카와 함께 문상을 갔던 유미는 란이의 농염한 자태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슬픔이 없었다. 무슨 행사를 총지휘하듯 씩씩했다. 삶에서 당연히 치르게 되는 통과 의례를 겪는 통술자였다. 차마 화장까지는 하지 못했던 민얼굴에 윤기가 넘쳤고 촉촉하게 젖은 눈은 뜨겁고 아름다웠다. 자유를 쟁취한 전사 같았다. 아들 형제를 낳는 동안 지루해서 못 견뎌 하던 란이는 과부가 된 뒤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거뜬하게 졸업한 뒤에 다시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얼마 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그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소문은 한동안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놀라움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아, 저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중년의 과부가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구나. 베로니카는 헌신적으로 라니의 신학 과정을 도왔다. 하지만 라니가 목회를 할 리가 없었다. 아마 신학을 택한 것은 처음부터 자신까지 놀래켜가며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모른다. 친정과 시댁에서 물려준 돈이 지천인 그가 만들어서 가난해질 이유는 없었지만 그의 생활은 방만하고 어지러웠다. 아들 형제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그의 생활은 나날이 호화로운 행보였다. 백화점 쇼핑에 장안에서 이름난 고급 음식점 찾아다니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수다 떨어가며 돈 쓰기. 그렇게 라니의 식탁에서 수없이 밥을 먹은 친구들은 라니의 막힌 데 없는 자유로움에 대한 시기에다 라니의 문란함을 얼마든지 홍보하고 다녔다. 세상에, 라니가 제부까지 후렸단다. 괴상한 소문이었지만 그런 소문이 떠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당사자는 별로 거슬려 하지 않는 눈치였다. 어느 늦봄 중앙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를 대접하느라고 마련한 자리에 합석했던 라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유미가 라니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언니, 저희 순수한 신앙인이야. 제발 조용하게 보내줘. 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그러지 말아줘. 얘는 내가 뭘 어쩐다고 미리 야단이니? 너야말로 참 숙맥이다. 걱정 말아라. 조용히 보낼 테니까. 그러나 며칠 후 유미는 근교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의 친구인 어느 권사가 전해주는 말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세상에,
거 외에 중앙아프리카로 떠나는 길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선교사 말이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엄마한테 칭찬했던 그 선교사. 유미 너의 선배라던 그 잘생긴 여자 있잖아?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그 여자. 글쎄 그 여자 차가 우리 집 근처 모텔 앞에 서더니 바로 그 선교사하고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더라. 세상에 무슨 이런. 그 권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교사가 떠난 뒤 문난이는 예사롭게 유미를 점심자리에 불러냈다. 점심을 가까스로 삼키고 유미가 정색하고 라니를 불렀다. 언니, 그 선교사 조용하게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왜? 내가 뭘? 조용하게 떠났잖아. 아무 탈 없이 떠났구먼. 그래도 시무룩하게 눈을 내리뜨고 있던 후배는 다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언니, 언니가 무엇이 부족해? 차라리 재혼을 하지 그래. 라니는 깔깔 웃었다. 얘, 재혼을 왜 하니? 이 자유를 왜 버려? 이렇게 좋은데 아무나 과부가 되는 줄 아니? 과부도 복 중의 하나라고. 라니의 진한 농담에 눈살을 찌푸린 후배를 두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죄책감 가질 것 없다. 그 사람 자식 없는 호랍이었고 제 나라를 오래 떠나 있다가 자기 나라 여자 채취를 아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육보시 좀 했기로 뭐 그리 큰일이라고. 참 사람들 모두 째째하고 못났다. 언니, 세상이 시끄럽잖아. 그리고 신앙이 그런 것 아니잖아. 언니가 뭐 모자라서. 시끄럽게 살 줄 모르는, 아니, 그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는 그것들이 속물이고 병신이지. 의기양양 너무도 당당하게 내두르는 말에 후배는 고개를 꺾은 뒤에 말을 접었다. 시끄럽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병신이라고? 문득 그 말을 시인해주고 싶어지는 내심에 유미 그네는 화들짝 놀랐다. 너는 말이야,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야. 평생을 상상 속 연애만 하다가 끝날 게다. 너처럼 감성이 예민하고 낭만주의의 표상 같은 여자가 어떻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결혼을 했을까? 너 어떻게 그 싱숭생숭을 평생 참고 살아가니? 라니는 심심하면 유미를 놀리고 윽박질렀다. 연애는 그저 상상이다. 상상 속의 연애. 연애란 원래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처음으로 선을 본 사관학교 출신 육군 중위에게 허혼을 한 것은 자기의 삶에서 연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임지는 자주 바뀌어 그네는 아이를 데리고 숨차게 이사를 다녔다. 눈이 쌓인 정월 어느 날 갓 돌이 지난 딸을 안고 강원도 산골에서 치러지는 동기생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기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 기차 창가에 자리를 잡았고 기차가 거의 떠날 무렵 40대의 중후한 신사가 옆자리에 앉았다. 눈 쌓인 깊은 산골은 아름답지만 슬펐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네는 잠든 딸을 추슬러 안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품 안에 든 실팍한 딸의 무게도 슬펐다. 어쩌다가 이 아이는 태어났을까? 이 혹독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청량리가 종점인 산골 기차는 시간을 얼마든지 느려가며 덜컹거렸다. 책을 읽고 있던 옆자리의 남자가 얼마 만에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니 고개가 아프시겠네요. 이쪽도 좀 보시지요.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웠다.
그네는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닌데 마치 옆자리에 자기를 의식하고 그랬더냐고 묻는 것 같은 남자의 말이 거슬려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띄었다. 그저 산골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산천이 아름답지요. 전쟁 때문에 많이 피폐해졌지만 아마 얼마 후에는 회복이 될 geb니다. 참고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좋은 끝도 있겠지요. 혹시 신앙이 있습니까? 그네는 신앙이라는 어휘에 잠깐 허한 웃음을 웃었다. 신앙이요? 그런 것 없어요. 무엇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삶에 무슨 신앙이. 저는요, 연애의 지상주의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네는 자기도 모르게 장난기가 발동한 것에 깜짝 놀랐다. 내가 갑자기 미쳤나? 무슨, 미친 객기로. 그러자 남자는 옆자리의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볼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아, 그것도 종교는 종교네요. 괜찮은 종교네요. 무릇 어떤 종교도 고통을 거치면서 싹이 트는 법인데 부인께서는 아직 그 지상주의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군요. 품 안에 아이가 낄새라. 그네는 아이를 당겨 안고 고개를 돌려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수했고 품위 있는 중년이었다. 긴장감을 부르는 남자였다. 혹시 기독교에 관심이 생기거든 한번 찾아와 주시지요. 우리 학교에서 자주 강연이 열립니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신학대학 교수 직함이 찍혀 있었다. 청량리역까지 이르던 동안 교수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 대화를 이어갔다. 집으로 돌아간 날 밤 그네는 자신의 내면을 오래도록 깊이 더듬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이성이 바람처럼 스쳐갔던가. 단 한 번도 내색한 일 없던 설렘은 얼마나 여러 번이었던가. 간음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자들이 더러 플라토닉을 노래하지만 마음으로 품는 음욕은 음욕이 아니며 간음이 아니라던가. 언제인가 미국으로 동생을 만나러 가던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이의 향취는 지금까지 아련하게 남아있었다. 16시간을 나란히 앉은 여객기의 좁은 공간에서 걸어온 대화는 숨겨놓았던 그네의 분홍빛 감성을 서서히 자극할 만했다. 당신의 눈 속에는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훨씬 연하였던 사내의 음성은 귀를 간지르는 미풍이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고 계시네요. 이제 좀 풀어 놓으시지요. 사랑이 시작되면 눈빛과 목소리에 스토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그 스토리에다 눈 가리개를 씌워 놓았네요. 뉴욕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젊은이는 유미의 이마에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몇 년 동안 아름다운 꽃 그림의 카드를 계속해서 보냈다. 그네는 그 카드를 두고 오래도록 몰래 꿈만 꾸었다. 그렇게 그네에게는 평생 꺼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뜨거운 빈자리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시련이 얼굴을 드러낸 일은 없었다. 나는 왜 그 스토리를 한 번도 열어볼 수 없었을까? 망설이다가 끝내 경험 못하고 남는 후회와 저지른 뒤에 발생하는 후회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으면서도. 그렇게 강원도를 다녀온 뒤 라니와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무심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기차에서 만난 신학대학 교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라니는 명함 아직 가지고 있니? 물었다. 유미는 내가 뭐 예수 믿을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글쎄 버리지는 않았을걸? 그러면서 핸드백을 뒤적여 명함을 찾아내어 건넸다. 아,
이 사람? 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 교수야. 라니는 눈을 반짝이며 명함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후 라니를 만났을 때 라니는 단 한 번의 펀치로 유미를 쓰러뜨렸다. 예, 먹물든 것들은 아무래도 촌놈들 같지 않더라. 무식하고 단순한 촌놈들의 섹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 끝내준다고. 정말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그런데 말이야, 먹물든 것들의 섹스는 촌놈만큼 순수하지 못해. 뒷맛도 그렇고. 유미는 기막혀 넋을 잃고 라니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신학대학 교수를 후렸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다. 예, 내 몸을 한번 본 남자들은 환장하지 않는 놈이 없어. 나를 안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놈은 사내가 아니야. 그때 라니는 유부녀였다. 유미는 속으로 진저리를 쳤다. 이 이상 라니를 계속 만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더는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다. 아무래도 미쳤거나 무슨 음란 귀신이 씌었지. 그랬지만 이상한 것은 라니를 결정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그 일이었다. 자신이 겪은 남자에 대해 담백하게 말하는 그는 치사하지 않았다. 어느 때는 오히려 내숭을 떨지 않는 그가 시원하고 깔끔했다.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솔직성, 자신의 흉을 감추지 않는 인간미, 남녀의 육체가 얽히는 실감을 맛있게 형용하는 재주, 냄새는 났지만 악취만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의 라니의 몸짓과 대화는 다소 격조 있는 포르노였다. 그네는 라니의 황음을 건너다 보면서 자기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몸을 떨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라니의 편력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그는 마치 열대우림에 곤충 잡아먹는 꽃처럼 처음 보는 남자도 눈빛 한번 건네는 것으로 그날의 사인을 만들어냈다. 고급 옷을 만드는 살롱에 드나들면서 그 옷집 주인이 만드는 파티에 참석할 때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라니와 몸을 섞은 사람일시 분명한 어느 중년 남자가 언제인가 밥을 먹던 자리에서 라니가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내던지듯 말했다. 그 여자 섹스는 알지만 백치아다다야, 백치아다다. 무슨 이런 일이. 유미는 그 사내의 뺨을 때려주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이 너무 부끄러웠고 라니 없는 자리에서 그 말을 홀로 들은 것이 라니에 대한 배신을 저지른 것 같아서 한동안 우울했다. 그런 우울증을 눈치챘는지 한동안 뜸하던 라니가 유미에게 저녁을 먹자고 조른 날 라니는 다소 어두운 얼굴로 색다른 고백을 했다. 어떤 놈이 말이야. 나하고 몸을 섞은 뒤에 나보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왜냐고 물으니까 내 이름이 문제라는 거지. 이름이 문란을 조장한다는 거야 글쎄. 문란이가 문란을 조장한다는 거지. 이름을 잘못 지어서 이름값 한다는 거지. 별 괴상한 놈도 다 있어. 내가 문란해서 저한테 손해나는 일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말이지. 만나기만 하면 첫눈에 환장하고 달려든 놈이 왜 한번 품고 나면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는 놈도 있어. 무슨 조화 속인지. 더러 그래. 심란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라니는 왜 그걸 모르는 걸까? 육체에는 여운이 없다는 것을, 남자들의 바람기가 상대방을 품고 나면 호기심이 꺼진다는 것을, 성취는 빛을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라니의 어울림은 연애가 아니잖아. 연애는 상상이고 상상은 신비야. 여자의 몸은 신비로 남아야 남자들이 못 잊어 하는 거야. 라니를 두고 백치아다다라고 했던 남자는 신비가 너무 간단히 무너지는 걸 두고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남자의 바람기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욕구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몸을 섞는 것처럼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걸 왜 모를까? 유미는 지쳤다. 라니에게 더 해줄 말도 없었다. 예, 내가 왜 이렇게 사내들을 말아먹는지 아니? 사내 놈치고 유부남이나 총각이나 육신의 누린내를 감당 못해서 절절 매는 놈들 투성이잖아. 나는 그놈들의 육신에 누린 것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만나는 족족 그것들을 품는 거야. 알았니? 나는 세속의 누린내를 없애주려는 천사라고. 아, 저 육체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기에 타고난 것일까? 후천에서 생겨 자란 것일까? 유미의 남편이 퇴역한 뒤 유미의 여동생이 자리 잡은 미국으로 이민 결정이 되었을 때 그네는 라니 옆을 떠나는 일이 내심 홀가분했다. 몇 년 만에 다니러 왔을 때 이미 60 중반을 넘기고도 충분히 풍만하고 때로는 요염한 라니의 행각이 여전한 것을 보고 질렸던 유미는 라니의 황음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는지 어떻게 끝날는지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세 번째 귀국한 이번에 돌연사로 나타났다. 라니를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서 더러 수상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엎어져 죽었다지? 왜 엎어졌을까? 알몸이더라네. 아직도 눈부시게 풍만했을까? 누가 알아? 마지막 다녀간 놈이 봤겠지. 살아있는 인간들은 죽은 자에 대해 그렇게 오만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빈소를 다녀나간 두 중년의 사내들이 화장실로 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던 유미는 울컥하는 구토증과 함께 그놈들의 등떨미를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다. 여자에게도 복상사라는 게 있을까? 글쎄 말이야, 왜 엎어져 죽었을까? 육체를 떠난 라니의 영혼은 저 치욕의 대화를 들었을까? 빈소에 걸려있는 라니의 사진은 농염했다. 세상에 인물이 저랬으니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었겠어. 아예 신학을 시작한 것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하여튼 미스터리의 여왕이 이승에 왕림하셨다가 또 미스터리를 남기고 떠나가셨어. 수군거림은 주로 아쉬움도 슬픔도 없는 농담이었다. 라니의 아들 형제와 친정 형제들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들 중에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슬픔이 조금도 없는 그들의 장의 절차를 두고 유미의 가슴이 무너졌다. 사내들의 육체적인 누린내를 태워 없애겠다던 라니는 그 자신의 육체가 불가마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유미는 내내 잠들지 못하고 틈틈이 커튼을 조금 들치고 베로니카가 앉아있는 한옥 툇마루를 내려다보았다. 몇 번 그렇게 창밖을 내려다보던 중 어느 사이에 어둠 속에 조상처럼 앉아있던 베로니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기도실로 갔을 시간이다. 그네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발걸음 소리를 죽여가며 기도실로 갔다. 낮은 촉수의 불빛이 우련한 기도실에 무릎 좌대에 무릎을 꿇은 15명 수녀들의 뒷모습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베로니카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랑은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우물입니다. 우물은 계속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의 우물을 퍼내는 일입니다. 베로니카가 이따금 들려준 말이 메아리가 되어 그네의 영혼을 흔들었다. 그네는 기도실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평생을 기도로 바친 수녀들의 고요한 숨결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적군의 총탄으로 부모와 조부모와 가산을 한꺼번에 잃고 득득 얼어붙는 피랑길에서 두 동생의 여린 손목을 잡고 달렸다던 박은지. 추위와 기아로 남동생을 잃고 홀가분해했던 죄를
평생 짊어져야 했던 베로니카의 비극은 결국 그분이 부르신 자비의 손길이었을까? 이렇게 고요하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우물에서 사랑을 길어 올리며 겸비하게 하늘길을 준비하는 베로니카의 삶은 그분이 정해주신 운명이었을까? 너무 기름지고 너무 넘치도록 부유하게 태어났던 문 라니의 삶은 건너기 어려웠던 시험의 강이었을까? 이승의 거침없는 복락은 타락의 지름길이었을까? 시몬느 베이유 같은 여성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도 가난한 소녀들과 함께 공장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문 라니는 당초에 인격의 지성소며 신의 음성이라는 양심을 타고나지 못했던가? 유전인자 안에 처음부터 도덕이나 수치심이나 양심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운이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문란이에게도 그런 기회가 없지는 않았을 것을. 유미는 언제인가 우연히 펼쳤다가 위로를 받았던 전도서를 기억해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비빈을 수백 명이나 거느렸던 솔로몬,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그 지혜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빛났던 솔로몬이 인간의 일생을 그렇게 슬픔으로 기록했다. 유미는 숨죽여 기도실을 벗어나 미명이 열리는 정원으로 내려섰다. 새들이 쫑쫑쫑 대도회에 미명을 쪼아대고 있다. 새들의 부리에서 도회지의 하늘이 조금씩 흔들리는 종소리로 열렸다. 콘크리트의 우림도 엄지손가락만한 벌새의 날개 앞에서는 숨을 죽인다. 도심에 있는 도피성. 그네는 한밤중에 베로니카가 앉아있던 한옥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네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로니카가 그 젊은 나이에 떠났던 이 신앙의 길을 이제라도 따라서 떠날 수 있을까? 덧없고 슬픈 한 세상. 그런데 이름을 남긴 시인들은 순간과 영원의 만남을 시로 남겼다. 시간 속에서 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의 구원은 영원과의 만남에서만 가능하다. 시간과 영원, 상반되지만 동시에 공존하며 갈등하지만 그 둘은 어느 때인가 만난다. 그 정점이 십자가다. 정점은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실존을 추구하는 자리다. 시간은 시간을 통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엘리엇의 시 사중주에서 배웠던 대목이 이제야 떠오르다니.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단정했던가. 절망 안에서만 절대 존재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문란이에게는 그런 절망을 만날 기회가 아예 없었을까. 김유미, 그의 일생에도 그런 절망은 없었던 것일까. 수녀원의 아침 식탁에서도 베로니카와 유미는 말을 나누지 않았다. 상실과 아픔은 언어를 건너가는 신비였다. 11시 예배에서 베로니카는 수녀들의 좌석으로 가고 유미는 일반석 뒷자리에 앉았다. 한없이 이어지는 대연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기억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고귀한 피로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죄와 태만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쳐가게 하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대연도는 아득하게 높은 천장으로 흔들려 올라가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광휘롭게 빛나는 아침 햇빛은 황홀했다. 소녀들 셋이 그 성당들을 약속 장소로 정했을 때 그분은 이미 세 소녀가 각기 살아가게 될 운명을 정해주신 것일까? 가엾은 문란희. 예배 중 성찬 순서에서 유미는 일어났다. 예배 참석자 모두가 좌대 앞으로 나아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 뒷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성찬. 그네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뒷걸음으로 성당을 나왔다. 봄볕이 눈부셨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봄볕 속에 고개를 숙이고 그네는 대연도를 암송했다. 봄볕 속에서 영혼이 움트고 있었다. 키리에, 키리에,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네의 영혼이 드리는 대연도가 한없이 이어졌다. 그네의 대연도는 봄볕 하늘 위로 그네의 눈물과 함께 아지랑이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들으신 작품은 정현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